경상도 달성촌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하고 빚은 제 아비도 못 막는다. 영조 임금 제위하시던 시절 달성촌 어귀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썩어 들어가고 황토벽에는 금이 쩍쩍 갈라진 집이었지요. 그래도 그 집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를 때면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곤 하였습니다. 그 연기 속에 밥 짓는 냄새 대신 사람 사는 냄새가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집에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돌순이었습니다. 15살, 나이에 비해 어깨가 넓고 키가 훌쩍 컸습니다.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으며 손바닥엔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 있었지요. 같은 또래 소녀들이 댕기를 매만지며 웃고 떠들 나이였지만 돌순이는 새벽비트도 채 가시기 전에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 마을 논두렁풀을 베거나 양반댁 장작을 패거나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품삯 몇 푼을 받아오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힘이 좋기로는 달성촌에서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른 사내들도 끙끙대는 맷돌을 돌순이는 혼자 번쩍 들었고 여럿이 달라붙어야 움직이는 돌절구도 혼자서 제자리를 옮겼지요. 동네 어른들이 혀를 내두르며 말하곤 하였습니다. 저 계집애 타고난 장사로구나. 쓸 데가 있을 텐데. 허나 돌순이 본인은 그런 칭찬에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품삯을 받으면 꽉 쥐고 집으로 달려올 뿐이었지요. 여동생의 이름은 진이었습니다. 8살, 언니와는 달리 작고 야린 체구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듯 가냘픈 아이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새까맣고 또렷한 눈이 무언가를 볼 때면 그 눈 속에 촛불이 켜진 듯 빛이 났지요. 진이는 장터를 좋아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진이는 언니가 캐다 준 냉이와 달래 쓴바귀를 작은 소쿠리에 담아 장터에 나섰습니다. 버선발에 집신을 끌며 머리엔 광목 수건을 질끈 동여맨 채였지요. 달성촌 5일장에 나가면 진이는 손님이 내미는 엽전을 받기도 전에 거스름돈을 정확히 말하였습니다. 숫자가 그 아이 머릿속에서는 그림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둘을 곱하고 셋을 나누는 것이 마치 눈앞에 그림이 펼쳐지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나물 한 묶음에 2푼, 3묶음이면 5푼에 드릴게요. 진이가 조잘거리면 어른들은 웃으며 엽전을 내밀었습니다. 영리하다, 기특하다, 칭찬하면서도 속으로는 혀를 찼지요. 저 재주를 가지고도 상민 집딸로 태어났으니 신분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태어난 자리가 운명을 먼저 정해두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하였지요. 달성촌에서 10리 떨어진 산골 의원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하였습니다. 돌순이가 11살이던 해, 가을이 막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노쇠 비녀 하나, 한 번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색동저고리 한 벌, 그리고 청동 쇠붙이를 두드려 만든 작은 반지 하나. 반지는 어머니가 혼례 때 받은 것이었다 하였습니다. 돌순이는 그 반지를 진이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말하였습니다. 이건 진이 거야. 엄마가 물려준 거야. 너무 커서 쑥 빠지는 반지를 진이는 손목에 묶어 간직하였습니다. 죄가 달아 색이 변해도 그 반지만큼은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말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달성촌에서 농사를 짓던 이였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처음엔 수였습니다. 주막에 들어가서 저녁이 되어야 나왔지요. 그러다 언제부턴가 쌍욕판 앞에 앉기 시작하더니 논밭 문서를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을 수확이 들어와도 집에 들어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모두 주막빚과 노름판에서 노가 없어졌으니까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저녁이 되도록 집에 오지 않는 날이면 진이가 문간에 나와 서성거렸습니다. 자야, 진이야. 아버지는 곧 오실 거야. 돌순이는 그리 말하며 동생을 안방으로 데려갔지만 그 눈빛은 늘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돌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도 저녁은 언니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된장을 풀고 냉이를 넣은 국 한 솥, 잡곡을 섞어 지은 밥 한 솥. 돌순이가 붓두막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는 동안 진이는 그 옆에서 가랑잎을 집어넣으며 종알거렸습니다. 언니, 오늘 장터에서 나물 다 팔았어요. 엽전 12푼이요. 그래? 잘했다. 근데 이상한 할아버지가 자꾸 날 봤어요. 보부상 같던데. 돌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 하시던. 그냥 보기만 했는데요.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 보는 눈빛이 아니고 무언가 아는 것 보는 눈빛 있잖아요. 돌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밥이나 먹어. 밥상을 물리고 나서 자매는 호롱불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돌순이가 진이의 머리를 빗겨주는 것이 저녁마다의 일과였지요. 엉킨 머리를 조심스레 풀어내며 빗을 넘기는 동안 진이는 눈을 스르르 감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눈을 뜨더니 언니의 손을 잡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언니 손 또 갈라졌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 위로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진이가 저고리 안섭해서 기름 묻은 헝겊 조각을 꺼내 언니의 손바닥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돌순이는 말없이 그 손길을 받았습니다.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돌순이의 눈길이 진이의 오른쪽 종아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 살같이 뭉쳐오른 자국이 저녁빛에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4년 전 진이가 겨우 4살이던 겨울 일이었습니다. 방 안에 화로가 넘어지며 불이 번진 것을 돌순이가 맨손으로 막았지요. 진이를 안아 올리며 화로를 발로 차는 순간 불덩어리가 종아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진이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흉터를 보면 언니가 작게 웃을 뿐이었지요. 돌순이는 그 흉터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가 이불을 나눠 덮고 잠든 뒤였습니다. 달성촌 어귀 기와지붕이 높고 위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마을 논밭의 절반을 소유한다 하여 사람들이 함부로 이름도 못 부르는 집, 최판서댁이었습니다. 사랑채 창호에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그림자 안에서 두 사내가 마주 앉아 있었지요. 한 사람은 기름진 얼굴에 비단 도포를 입은 50대의 사내였습니다. 느릿느릿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지요. 은 100냥 내일까지 갚아오면 아무 일 없는 거요. 맞은편에 앉은 사내는 술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고개를 조아리며 더듬거렸지요. 예, 예. 날이 조금만 더 말미를. 최판서의 입가에 미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미소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달성촌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나서야 달성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최판서댁 사랑채 앞마당에는 이른 시각부터 하인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소슬대문 안팎으로 심부름꾼이 드나들고 행랑채 쪽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지요. 달성촌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낮추고 걸음을 빠르게 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최판서댁 눈 밖에 나면 이 마을에서 논 한 떼기도 남아나질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집 하인 하나가
달성촌 어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순이는 그날 아침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 마을 김서방네 가을 타작을 도와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10마를 타작하면 2대를 품삯으로 받는 조건이었지요. 나락 냄새 가득한 마당에서 돌순이는 도리깨를 들고 남정네들 사이에서 거뜬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돌이 깨질 소리가 장단을 맞추듯 마당에 울려 퍼지는 동안 돌순이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저녁 진이에게 무얼 해줄까?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최판서대 카인이었습니다. 검은 쾌자를 걸치고 갓을 눌러 쓴 사내가 팔짱을 낀 채 문간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돌순이가 가까워지자 사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 큰딸이냐? 그러하옵니다만 주인 어르신께서 부르신다. 따라오너라. 돌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판서.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달성촌 사람들은 숨을 고르는 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좋은 일일 리가 없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지요. 잠시만요. 동생이 혼자. 지체할 여유 없다. 사내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돌순이는 황급히 대문을 열어 진이를 불렀습니다. 진이야, 언니 잠깐 최판서댁 다녀올게. 문 걸어 잠그고 있어. 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왔습니다. 최판서댁이요. 왜요? 모르겠어. 기다려. 돌순이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하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저녁 햇빛이 길게 늘어지던 그 좁은 골목길을 돌순이는 두 손을 꽉 쥔 채 걸어갔습니다. 최판서댁 사랑채는 달성촌 어느 집과도 달랐습니다. 기와지붕이 겹겹이 얹혀 있고 툇마루는 기름을 먹인 듯 반들반들하였습니다. 뜰 안에는 손질된 궤석이 놓여 있었고 창호는 고운 창호지로 단정히 발라져 있었지요. 하인만 해도 10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이 집 하루 밥상에 들어가는 것이 돌순이네 한 달 양식과 맞먹을 것이었습니다. 사랑채 안으로 들어서자 최판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50살이 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비단 도포가 반듯하게 여며져 있었고 얼굴에는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긴 눈썹 아래 눈이 좁고 깊었지요. 찻잔을 앞에 두고 앉아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돌순이를 훑어보았습니다. 앉아라. 돌순이는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아비가 어젯밤 이 집에서 은 100냥 빚을 졌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은 100냥. 돌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달성촌 상민이 평생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이래도 손에 쥐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도박판에서 한밤 만에 생긴 빚이라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자리였지요. 아버지는 내 아비는 지금 이 집 행랑채에 있다. 꽤 많이 취해 있더구나. 최판서가 천천히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원래 같으면 관아에 넘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집에 오래 살아온 마을 사람이라 하여 한 가지 방도를 내놓겠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방의 문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들어온 사람이 감독비 김씨였습니다. 최판서 댁에서 여자 노비들을 감독하는 종년이었습니다. 40이 넘어 보이는 여인으로 얼굴은 단정하였으나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권세 있는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 집 분위기를 닮는다고 하였지요. 감독비 김씨는 최판서의 눈치를 살피며 낮게 허리를 굽혔다가 이내 돌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집 큰딸이옵니까? 그러하다. 감독비 김씨가 입술 끝을 살짝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허우대는 쓸만하겠사옵니다. 직조방에서 힘쓰는 일에 쓰면 되겠군요. 돌순이는 그 시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을 보는 눈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최판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딸이 장사 재주가 있다 들었다. 내 장사를 맡겨볼까 하니 그 아이를 데려오도록. 돌순이의 등줄기가 오싹하였습니다. 작은 딸은 아직 8살이옵니다. 어릴수록 가르치기 좋지. 최판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였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고함을 지르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된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돌순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이는 문간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작고 총명한 눈이 언니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돌순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이야,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셨어. 얼마요? 100냥. 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알고 있었지요. 장터에서 하루 벌어봤자 몇 푼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언니? 돌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 하였지요. 그날 밤 내내 돌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누워 천장의 이영을 바라보았지요.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진이는 안 된다. 진이만큼은. 다음 날 아침 돌순이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진이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였지요. 새벽빛이 아직 땅에 닿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최판서댁 소슬대문 앞에 서서 돌순이는 두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이른 시각에 누구냐? 어제 부름받았던 이 집 아이 큰딸이옵니다. 주인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사옵니다. 얼마 뒤 사랑채에서 최판서가 나왔습니다. 갓도 채 쓰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지만 그 눈빛은 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돌순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마루 아래 흙바닥에 댔습니다. 제가 대신 가겠나이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분명하였습니다. 진이는 어립니다. 8살 아이가 노비로 들어오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신 이 집에 들어오겠나이다. 제 몸값으로 빚을 갚겠나이다. 최판서가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감독비 김씨가 옆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몸값에 일값까지 더하면 작은 딸보다 이쪽이 이득이지요. 최판서의 입가에 그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노비값 30냥씩 세시면 90냥이다. 나머지 10냥은 노동으로 갚아라. 그리고 한 가지, 평생 면처는 없다. 이 조건에 응하겠느냐? 돌순이는 이 말을 들지 않은 채로 대답하였습니다. 응하겠나이다. 뒤에서 감독비 김씨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벼루에 먹을 갈고 붓을 내밀었지요. 돌순이는 손가락을 먹물에 찍어 문서 아래 지장을 눌렀습니다. 15살 소녀의 손가락 자국이 그 흰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판서댁 하인 둘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돌순이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갈아입을 옷 한 벌, 그리고 진이가 어린 손으로 그려준 그림 한 장. 막대기 같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조잡하고 귀여운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가슴속에 접어넣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진이가 버선도 신지 않은 맨발로 골목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풀어헤쳐지고 눈은 이미 벌겋게 부어 있었지요. 언니, 언니.
돌순이가 몸을 돌렸습니다. 진이가 뛰어들어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들여다보았지만 돌순이는 잠시 동생을 안았습니다. 등을 두드리며 딱 한 번만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장사해라, 진이야.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였습니다. 큰 상인 되어 언니 찾아라. 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순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새벽 골목의 돌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제야 돌순이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달성촌의 새벽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고 묻는다면 돌순이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이라고요. 최판서댁에 들어온 첫날 돌순이는 직조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배틀이 10개 넘게 늘어선 긴 방이었습니다. 창은 작고 높았으며 낮에도 빛이 제대로 들지 않았지요. 여자 노비 12이 그 안에서 하루 종일 배를 짰습니다. 밥은 하루 2끼 보리와 피를 섞은 것이었습니다. 잠은 그 방 구석에서 거적을 깔고 잤지요. 감독비 김씨가 직조방 문 앞에서 돌순이를 넘겨주며 말하였습니다. 이 계집 힘이 좋다 하니 제일 무거운 배틀 맡겨라. 남들 2배 목 할 수 있을 테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감독비 김씨는 돌순이를 유독 눈여겨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엄하게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노비들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조금만 속도가 늦어져도 손등을 회초리로 내리쳤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돌순이가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회초리를 맞아도 이를 악물 뿐 눈물 한 방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감독비 김씨의 심기를 건드렸지요. 저 계집, 왜 저리 뻣뻣하냐? 감독비 김씨는 돌순이를 더욱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여자 셋이 할 일을 혼자 맡겼고 다른 노비들이 쉬는 시간에도 돌순이만은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밥도 남들보다 늦게 먹이고 잠자리도 가장 구석진 자리를 내주었지요. 더 나쁜 것은 다른 노비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순이 가까이 하지 마라. 저 계집은 빚쟁이 딸내미다. 가까이 하면 재수 없다. 감독비 김씨가 흘린 말이 직조방 안에 퍼졌습니다. 노비들도 제살기가 바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둘씩 돌순이와 거리를 두었지요. 밥을 먹어도 혼자 먹었고 잠을 자도 혼자 뒹굴었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순이는 그 고독을 소리 없이 견뎠습니다. 품속에는 언제나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진이가 그린 막대기 같은 2 자매가 손잡고 서 있는 그 낡은 종이 한 장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판서댁에서 3년이 지나자 돌순이는 빨래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쥐어짜는 일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가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지요. 멈추면 감독비 김씨가 왔습니다. 빨래방에서 또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 뒤로는 광산이었습니다. 최판서가 경상도 어딘가에 운영하는 은광이었지요. 여자 노비를 광산에 쓰는 일은 흔하지 않았지만 감독비 김씨가 직접 최판서에게 건의하였다 하였습니다. 저 계집은 힘이 너무 좋아서 직조방이나 빨래방으로는 아깝습니다. 나 하였다지요. 광산은 달랐습니다. 땅 속에서 돌을 나르고 물을 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볕을 보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어깨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래도 돌순이는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막사 구석에서 품속의 그림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날에도
손끝으로 종이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진이가 그 작은 손으로 눌러 그린 선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지요. 장사해라, 진이야. 자신이 했던 말이 귓속에서 돌아왔습니다. 큰 상인 되어 언니 찾아라.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므로. 한편 달성촌을 떠난 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장터를 전전하며 나무를 팔았습니다. 언니가 말한 대로였지요. 팔고 또 팔고 남긴 돈을 다시 굴렸습니다. 10살이 되던 해부터는 보부상 김영감을 따라다니며 행상을 배웠습니다. 김영감은 진이의 재주를 진작부터 알아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달성촌 장터에서 8살 아이가 암산으로 거스름돈을 척척 말하던 것을 보고 오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아이는 장사꾼이 될 것이다. 김영감이 한양 객주 박씨에게 진이를 데려갔을 때 박씨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수완 있고 안목 있는 이들은 재주를 알아보는 법이었지요. 진이는 객주에서 심부름을 하고 장부를 보고 물건 값을 흥정하며 자랐습니다. 18이 되던 해에는 박씨가 직접 상단의 일을 맡겼지요. 20이 넘어서는 경강상단의 대주인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강을 오르내리는 배들이 진이의 손을 거쳐 물건을 날랐고 전국 팔도 장터에 진이의 이름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진이는 한 번도 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쇠반지를 매일 어루만지며 잠들었습니다. 전국의 상단 행수들에게 당부를 빠뜨리지 않았지요. 얼굴에 흉터 있는 힘센 여자 노비를 보거든 즉각 알려라. 수십 번의 소문이 들어왔고 수십 번 달려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진이는 방 안에서 혼자 한참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우는 것을 보인 적은 없었지요. 그러나 눈가가 붉어진 것은 누구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비가 된 지 꼭 10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최판서댁에 불이 났습니다. 밤중의 일이었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시작된 불이 행랑채로 번졌고 바람이 거들어 순식간에 직조방까지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노비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연기가 뒤덮인 마당에서 사람들이 서로 엉키며 쓰러졌지요. 돌순이는 직조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 아직 셋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여자 노비들이었지요. 불길이 이미 지붕 귀퉁이를 물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들어가지 마라, 무너진다. 돌순이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명을 끌어내고 또 들어가 한 명을 끌어냈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장 한쪽이 무너지며 불덩어리가 쏟아졌습니다. 돌순이가 마지막 사람을 감싸 안고 굴러 나왔을 때 얼굴 반쪽이 불길에 닿아 있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통은 나중에 왔습니다. 먼저 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무언가 목 안에서 끊어지는 느낌이었지요. 연기를 너무 깊이 마신 것인지 성대가 타들어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순이는 입을 열어 소리를 내려 하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달성촌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것은 최판서 일가가 영모 혐의로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치고 재산이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최판서는 을금부로 끌려갔으며 일가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하였다 하였지요. 달성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이 무심한 줄 알았더니 기어이 응보가 왔구나. 그러나 그 응보가 오는 동안 노비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진 뒤였습니다. 돌순이는 강원도 제염소로 팔려갔습니다. 관노비 신분으로 넘겨진 것이었지요. 얼굴 반쪽에 화상을 입고 소리를 잃은 여자. 이름을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염소 명부에는 그저 벙어리 여자 노비라 적혔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소금 굽는 곳,
짠바람과 연기 속에서 돌순이는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소금가마니를 지고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돌순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달이 지나고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품속의 그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길을 헤치고 나오는 순간에도 거적 위에 쓰러지면서도 포졸들에게 끌려 수레에 실리면서도 돌순이가 놓지 않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진이가 그린 그 낡은 종이 한 장. 이제 그림은 너덜너덜하였습니다. 불에 그슬린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대기 같은 두 사람이 손잡고 서 있는 모양은 아직 알아볼 수 있었지요. 그 무렵 한양에 있는 진이에게 소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상단 행수가 조심스럽게 전하였습니다. 강원도 제염소에 이상한 여자 노비가 있다 하옵니다. 얼굴 반쪽이 녹아내렸고 소리를 내지 못한다 하는데 힘이 장사라 소금가마니를 5개씩 진다 하더이다. 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목에 쇠반지를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수십 번 들었다가 아니었던 소문.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심장이 다른 방식으로 뛰었습니다. 강원도. 진이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창밖으로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35의 돌순이가 강원도 산길을 걷고 있을 그 시각 28배 진이는 짐을 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비는 한양과 달랐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끈질기게 내렸지요. 산 사면을 타고 안개처럼 스며드는 비였습니다. 길은 금세 질척해졌고 산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진이는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행색을 단단히 숨겼습니다. 비단 옷 대신 무명 저고리를 걸쳤고 상단 대주인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수행원도 둘만 데려왔지요. 오래전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장사 잘 되는 객주를 찾아다닐 때도 새 물길을 알아볼 때도 진이는 늘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어귀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50대 주막 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작은 집이었지요. 처마가 낮고 기둥이 기울어진 집이었지만 산길 나그네들이 쉬어가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에는 나그네 둘과 주막 주인만 있었습니다. 비가 심하니 좀 쉬어가겠습니다. 진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빗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처마의 구멍이 난 모양이었지요. 주막 주인이 막걸리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어디서 오시오? 한양에서 왔습니다. 한양에서 이 산골까지 무슨 일이오? 진이는 잠시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자였습니다. 빗속에서 들어서는 그 그림자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진이뿐 아니라 주막 안의 모든 사람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금가마니였습니다. 5개가 위태롭게 쌓인 채 누군가의 등에 얹혀 있었지요. 그 짐을 진 사람이 허리를 굽혀 문을 통과하며 들어섰습니다. 거구의 여인이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팔뚝이 굵었으며 무명 적삼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소금가마니를 한쪽 벽에 내려놓는 소리가 쿵 하고 방 안을 울렸습니다. 여인이 구석으로 걸어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얼굴 반쪽이 보였습니다. 오른쪽은 보통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매가 반듯하고 콧날이 곧은 한때는 단정하였을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왼쪽은 달랐습니다. 불에 녹아내린 자국이 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살같이 뭉쳐오른 그 흔적은 오래전에 생긴 것임이 분명하였습니다. 진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오래 걸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확신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수십 번 달려갔다가 아니었던 기억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여인 앞에 서서 낮게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달성촌에서 오셨습니까? 여인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달성촌 아버지가 최판서 댁에 빚을 지신 분의 가족이십니까?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진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쇠반지였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변하고 다른 청동 쇠붙이를 두드려 만든 반지였지요. 어머니가 남기고 간 것, 진이가 20해 넘게 손목에 묶어 간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십니까? 여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주막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진이가 뒤를 따랐습니다. 빗속으로 여인이 뛰었습니다. 거구인데도 발이 빠른 것이 놀라웠습니다. 산길로 접어들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하였지요. 진이도 뛰었습니다. 저고리가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빗물이 눈을 파고들었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요. 기다려주세요. 산길은 좁고 미끄러웠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지요. 언니. 처음 그 말이 나왔을 때 진이 자신도 놀랐습니다. 돌순이 언니. 여인이 비틀거렸습니다. 미끄러진 것인지 다리가 풀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산길 가장자리에서 발이 헛디뎌지며 치마 자락이 바위 끝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여인이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지요. 진이가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흰빛이 산길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진이의 눈이 여인의 오른쪽 종아리에 닿았습니다. 찢어진 치마 사이로 드러난 살갗, 그 위에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살갗이 뭉쳐오른 자국, 오래전에 생긴 것이었지요. 4년이었습니다. 진이가 4살이던 겨울, 화로가 넘어지던 그날 밤, 11살의 언니가 맨손으로 불을 막으며 동생을 안아 올리던 그 순간에 생긴 흉터였습니다. 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다가 이내 온몸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되었지요. 언니, 저예요. 빗소리가 모든 것을 덮을 것 같았지만 그 말만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진이에요. 언니, 저 진이에요. 여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빗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불에 녹은 왼쪽 얼굴이 빗물을 맞았습니다. 오른쪽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빗속에서는 구분할 수 없었지요. 두 팔이 들렸습니다. 그 팔이 진이를 감쌌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소리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팔의 힘이 말하였습니다. 20해 동안 소금가마니를 치고 배틀을 당기고 돌을 나르며 버텨온 팔이었습니다. 그 팔이 진이를 안았을 때 진이는 어린 시절 언니의 품을 떠올렸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넓고 여전히 따뜻하였습니다. 두 자매는 빗속에서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산도 비를 맞고 길도 비를 맞고 두 여인도 비를 맞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지요.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을 때 진이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 있었지요. 15살 때보다 더하였습니다. 진이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언니, 주막으로 가요. 돌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진이가 옆에서 팔을 부축하였지요. 거구의 여인이 작은 여인에게 기대어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산길 나무들이 말없이 보았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오자 주인 영감이 눈을 둥그렇게 뜨며 맞았습니다. 아니, 이 비에 어딜 갔다 오신 거요? 둘 다 물에 빠진 생쥐 같소이다. 진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라 낯선 느낌이 들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 좀 피워주시겠습니까? 따뜻한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주인 영감이 부뚜막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에서 온기가 퍼져 나왔지요. 두 자매는 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진이가 먼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불에 그슬린 자국이 있었고 오래 접혔다 펴진 흔적으로 선이 거의 닳아 있었지요. 그러나 그 안에 막대기 같은 두 사람이 손잡고 서 있는 모양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언니한테 있던 거죠. 돌순이가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살며시 종이 끝을 잡았습니다. 자신이 20해 동안 품속에 넣고 다닌 것이었지요. 제염소로 팔려갈 때도, 광산에서 쓰러질 때도, 화재 속에서 뛰어나올 때도 놓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빗물이 없었기 때문에 눈물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내가 그렸어요. 8살 때. 돌순이가 그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이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간직하라는 듯이. 진이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산에 안개가 걸려 있었지만 그 너머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주막 주인 영감이 아침죽을 끓여 내왔습니다. 진이가 돌순이 앞에 죽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돌순이가 받아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차려준 밥을 받아드는 것이 언제였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진이가 수행원을 불러 가방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가방 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펼치자 단정한 글씨로 문서가 쓰여 있었지요. 언니. 돌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진이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돌순이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노비로 살면서 글을 배울 기회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진이가 읽어주었습니다. 면천 문서예요. 언니는 이제 노비가 아닙니다. 주막 주인 영감이 멀찍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부뚜막 쪽으로 돌아섰지요. 눈가를 훔치는 것을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돌순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 모양은 분명하였습니다. 고맙다. 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요, 언니. 한양으로 가요. 이제 같이 가요. 두 자매가 주막을 나선 것은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올 무렵이었습니다. 진이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고운 무명 저고리와 치마가 들어 있었지요. 비단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비단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입기에 편한 것을 골랐지요. 돌순이가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 골라준 옷을 입어보는 것이. 진이가 언니 앞에 서서 매무새를 고쳐주었습니다. 저고리 고름을 바로잡고 치맛단을 내렸습니다. 15살 언니가 8살 동생의 머리를 빗겨주던 것처럼
이번에는 28, 동생이 35, 언니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돌순이가 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체구, 또렷한 눈빛. 8살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 뒤에 20년의 세월이 쌓여 있었지요. 장터를 전전하고 행상을 따라다니고 객주에서 밤을 새우고 상단을 이끌며 쌓인 세월이었습니다. 언니를 찾기 위해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돌순이의 입술 끝이 올라갔습니다. 소리 없는 미소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지요. 주막 주인 영감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내 평생 그런 얼굴은 처음 봤소. 얼굴 반쪽이 녹아내렸어도 그 웃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환한 얼굴이었소. 한양으로 가는 길, 두 자매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돌순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굵고 거친 손과 작고 야린 손이 맞잡혔습니다. 산길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한양까지 걸음으로는 닷새가 넘는 길이었지요. 진이는 수행원을 시켜 가마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걷겠다는 뜻이었지요. 진이는 잠시 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함께 걸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고 고갯마루를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첫날은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말이 많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언니가 품삯일을 나가는 새벽길에 진이가 문간에 서서 바라보던 그 침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리는 침묵이었지요. 셋째 날 아침 고갯마루에서 진이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언니, 나 보부상 김영감 알아요? 달성촌 장터에서 절 눈여겨보시던 분. 돌순이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절 한양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객주 박씨 어르신한테 소개해 주시면서 이 아이는 장사꾼이 될 것이라 하셨지요. 그 말 한마디가 진이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절 살렸어요. 언니 말도요. 돌순이가 그제야 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이는 앞을 보며 걷고 있었지요. 그 옆 얼굴이 어린 시절의 진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장터에서 나무를 팔던 눈빛이 또렷한 8살 아이와 길가에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것은 닷새째 저녁이었습니다. 경강상단의 본체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이 반듯하고 마당이 넓었지요. 상단 행수들이 마당에 나와 대주인을 맞았습니다. 그 뒤에 서 있는 거구의 여인을 보고 행수들이 저마다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진이가 말하였습니다. 내 언니요. 앞으로 이 집 식구입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하였습니다. 안채의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이었지요. 돌순이가 방 안에 들어서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발밑이 따뜻하였습니다. 광산의 차디찬 돌바닥도 제염소의 축축한 거적도 아닌 제대로 된 온돌방이었지요. 그 온기가 발바닥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가슴으로 올라왔습니다. 돌순이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이가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들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지요. 발 씻어요, 언니. 20년 동안 남의 발치에서 엎드렸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어주는 것이 무슨 느낌인지. 돌순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을 저어 괜찮다는 뜻을 전하였지요. 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내가 할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진이가 면천 문서를 들고 한양관할을 찾아갔습니다. 상단 대주인이 직접 나선 일이었으므로 처리는 빠르게 되었지요. 관노비 명부에서 이름 없는 벙어리 여자 노비의 이름이 지워지고 새 호패에 이름 석자가 새겨졌습니다. 돌순이, 석순이. 진이가 그 호패를 두 손으로 받들어 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돌순이가 받아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이름을 더듬었지요. 글을 읽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지요. 20년 동안 단단히 묶여있던 것이 천천히 풀리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감독비 김 씨의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최판서 일가가 멸문지화를 당하던 날, 감독비 김 씨는 달성촌 어귀에서 포졸들에게 붙잡혔다 하였습니다. 최판서 댁 살림을 맡아보던 종년으로서 영모의 연루된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 하여 잡혀간 것이었지요. 한 달 남짓 관아에 갇혀 지내다가 결국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방면되었다 하였습니다. 그 뒤로 감독비 김 씨는 달성촌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이가 없었지요. 다만 나중에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절간 근처에 홀로 사는 늙은 여인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인이 매일 새벽 법당에 들어가 오래 절을 올린다 하였지요. 무엇을 빌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여인이 절을 올릴 때마다 허리를 끝까지 굽혀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내려갔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말하였습니다. 복을 빈다고도 하고 용서를 빈다고도 하였지요. 어느 쪽이든 그것은 그 여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짧습니다. 최판서 일가가 몰락하던 그해 겨울, 아버지는 달성촌 주막에서 쓰러졌습니다. 고단한 술 인생이 몸을 다 갉아먹은 것이었지요. 진이가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자리를 보전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진이가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돌순이는 어찌 되었느냐? 진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찾았어요, 아버지. 언니 찾았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인지 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을 잡아주었지요. 아버지는 이튿날 새벽에 눈을 감았습니다. 달성촌 뒷산에 묻었습니다. 어머니 무덤 옆이었지요. 돌순이가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진이는 멀찌감치 물러서 있었습니다. 언니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돌순이는 오래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바라보았지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억새를 흔들었습니다. 돌순이가 몸을 돌렸을 때 그 얼굴은 평온하였습니다. 불에 녹은 왼쪽 얼굴도 오른쪽의 눈도 모두 고요하였지요. 한양으로 돌아온 뒤 자매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이는 돌순이를 위해 글공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상단 장부를 읽는 늙은 훈장을 불러 언니에게 글을 가르쳐 달라 청하였지요. 처음에 훈장은 머뭇거렸습니다. 35 나이에 게다가 벙어리인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이 낯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순이가 붓을 잡는 것을 보고는 말을 잃었지요. 돌순이는 느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 쓴 글자는 잊지 않았습니다. 손이 굵고 거칠어 붓쥐는 것이 서툴렀지만 그 집중력은 훈장도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반년이 지났을 때 돌순이는 장부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스스로 간단한 글자를 썼습니다. 진이는 그 글씨를 보고 웃었습니다.
언니 글씨가 나보다 반듯해요. 돌순이가 입술 끝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강상단은 더욱 커졌습니다. 진이의 수완과 전국의 상단 네트워크 위에 돌순이의 무게가 더해졌기 때문이었지요. 돌순이는 말하지 못하였지만 대신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었지요. 진이가 협상을 벌이는 자리에 돌순이가 옆에 앉아 있기만 하면 상대방이 먼저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그 거구와 그 눈빛이 그러하였습니다. 상단 행수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대주인 어르신은 셈으로 이기고 그 언니 어르신은 눈빛으로 이긴다. 두 사람 모두 듣고 웃었습니다. 달성촌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노비로 팔려갔던 돌순이가 돌아왔다는 것, 상단 대주인이 된 동생이 언니를 찾아 강원도 산골까지 달려갔다는 것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그 이야기를 전하였지요. 이야기는 조금씩 보태지고 달라졌지만 그 뼈대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고 동생은 언니를 찾기 위해 20년을 버텼다는 것이었지요. 경상도 관찰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이를 불렀습니다. 나라에 곡식을 내어 어려운 백성을 구휼하는 데 쓰이게 한 공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의로운 행실이 알려진 까닭이었지요. 관찰사가 말하였습니다. 그대의 행실이 가히 본받을 만하오. 나라에서 표창하고자 한이 받으시오. 진이가 공손히 손을 모으며 대답하였습니다. 황공하오나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언니옵니다. 저는 그저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을 뿐이옵니다. 관찰사가 고개를 들어 돌순이를 보았습니다. 돌순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반듯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달성촌 어귀에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크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오가는 나그네들이 그 비석 앞에 서면 새겨진 글귀를 한 번씩 읽었습니다. 자매의 사랑은 어떤 쇠사슬도 끊지 못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붙인 글이었습니다. 학식 높은 선비가 쓴 것도 아니었고 관아에서 내린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여 새긴 것이었습니다. 진이는 노년에 이르러 가끔 이런 말을 하였다 합니다. 내가 장사를 잘했던 것이 아니에요. 언니가 그 자리에서 말하였지요. 장사해라, 큰 상인 되어 언니 찾아라 하고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물었지요. 그러면 언니 어르신은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진이가 대답하는 대신 돌순이를 보았습니다. 돌순이가 입술 끝을 올렸습니다. 그 웃음을 본 사람들은 오래 기억하였다 합니다. 얼굴 반쪽이 불에 녹아내렸어도 그 웃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웃음이었다고 하였지요. 이로부터 사람들은 이르기를 하늘은 더디부응하는 것 같아도 결코 눈을 감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것은 탐욕으로 무너지고 사랑으로 버텨온 것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하였지요. 또 이르기를 신분이 사람의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노비의 몸으로 20년을 살았어도 돌순이의 값어치는 줄지 않았고 상민의 딸로 태어났어도 진이의 재주는 묻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도 전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쇠도 아니요 돌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남겨진 한마디 말이라 하였지요. 15살 소녀가 새벽 골목에서 건넨 그 말, 장사해라, 언니 찾아라 하던 그 말이 20년의 세월을 이기고 두 자매를 다시 만나게 하였으니까요. 푸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르기를 달성촌 두 자매의 사랑이 어떤 시련도 이기었다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